헌법재판소 영상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이것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6차 길이었습니다. 벌써 6차 길까지 왔는데 어제 주인공은 이 사람이에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게 보통 변호사님 우리 축구 매치 보면은 맨 오브 더 매치라고 하잖아요. 네. 이분이 어저께 찢었다. 네, 찢었다. 네. 재판을 이제 보면 볼수록 사실 긴장되고 기분이 안 좋아야 되는데 이분 진술할 때마다 뭔가 기분이 묘하게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재판을 왜 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 기분으로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제 말이 좀 바뀐 것 같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재판관들에게 지적을 받았어요. 일단 처음에 의원이라고 한 적은 없다. 뭐 인원으로 기억한다 이런 식으로 뭐 말을 바꿨는데 이분이 김병주 민주당 의원 유튜브에 예전에 나왔던 거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계엄 직후에 이제 나왔었는데 그때는 처음에 요원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또 김병주 의원이 닥달을 하니까 또 의원이라는 그런 말에 또 동의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방송에서 울기도 했었는데 이거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어저께 헌법재판소? 너무 재밌게 봤죠. 근데 뭐 그걸 풀리 다 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사실 또 풀리 다 보는 방송 중에 하나가 뭐 진심이 떠나서 이렇게 김어준 뉴스공장 보면 거기서도 왜냐면 지피지기 그래서 거기서도 보면 약간 멘붕이 온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하루 전 얘기도 다 자기들이 거짓말한 게 드러나니까 왜냐하면 뭐 월요일 날은 유시민 나오고 또 김병주 나오고 이렇게 화요일 날 나오고 하면서 야 이제 내일은 곽종근 나오니까 볼만할 거야 이제 작살 나겠네 하면서 막 그래. 그러니까 또 한편에서는 또 김병주 그거 김어준 막 그거 쫄아서 못 나올걸요. 자기가 윤석열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데 못 나와 막 이랬거든요. 근데 나와서 하나하나 다 깨니까 아까 우리 사회자님은 주인공 곽종근이라고는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을 당당하게 하나하나 깨는 역시 윤 대통령이시구나라는 느낌이 팍 왔기 때문에 재밌게 봅니다. 어제 일단 재판 얘기 제가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뉴스공장에서는 못 나온다고 했었군요. 네, 쫄아서 못 나올 거라고 딱 그랬어요. 그것도 거짓말이었죠. 그거 듣는 거 상당히 힘든 일인데 맞아요, 힘든 일이라고 계십니다. 어제 재판에서 일단 국회의원이라는 것도 듣지 않은 걸로 기억한다 이렇게 말을 바꾸기도 했는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제 약간 피상적으로 여러분들 기억에 약간 인원, 요원, 국회의원 이런 것만 둥둥 떠다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상세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곽종근 전 사령관이 어제 증인으로 출석해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한 적은 없다. 인원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증인신문 초반에는요.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정형식 재판관의 거듭된 질문에 국회의원은 듣지 않은 걸로 기억한다 이렇게 말을 한번 또 바꿨어요. 그래서 어저께 약간 요즘 말로 짤방이라고 하잖아요. 짤방 저희가 짤방 좀 보여드리면은 곽종근 전 사령관 관련해서 이런 뭐 짤방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지시했다. 나는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한 적 없다. 장관한테 지시받았다. 아니 왜 말이 다 달라? 이런 짤방까지 좀 있기도 했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양상이 뭐였냐면 그 곽종근 사령관은 지휘통지실에서 화면으로 보고 있었고 김현태 707 단장은 국회 현장에 있었습니다. 일단 대통령의 발언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나는 곽종근에게 전화를 한 적은 있다. 전화를 해서 지금 사령관 어디신가 하니까 사령관이 저는 지휘통제실에 있습니다. 그럼 화면으로 보고 있나? 화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 나도 화면으로 보고 있으니까 너랑 통화할 필요가 없겠구나. 나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알았어 끊어 하고 끊었다는 게 이제 대통령 주장이고요. 이 곽종근의 진술이 왜 헷갈리냐? 곽종근이 지시라는 거는 지시를 받았다 안 받았다. 내가 받은 거를 내렸다 안 내렸다. 이게 딱 두 가지만 되잖아요. 근데 지시를 받았다는 표현을 안 쓰고 얘기를 한 거를 들었다는 등 들었던 기억이 난다는 등 누구한테 말한 걸 들은 거를 내가 기억을 하는데 다시 그걸 들었다는 등 헷갈리는 게 뭐냐면 지시를 자기가 받았으면 지시를 내릴 때 마이크에 대고 지휘통제실에서 뭐 들어가 뭐 안 들어가 뭐 대기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이크를 켜놓은 상태에서 여기저기 통화한 거예요. 여기저기 막 통화를 한 거예요. 막 여기 통화해서 저기 통화했다가 뭐 하는데 이게 마이크를 켜놓고 하니까 영내에 대기하고 있는 군인들이 그걸 다 들은 겁니다. 그게 지시인지 아닌지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저는 사실 헌법재판소법 32조에 보면 헌법재판관들이 형사기록을 송부할 수 없다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송부해 봤잖아요. 헌법재판관들이 형사기록을 다 보고 들어온 겁니다. 다 보고 들어오니까 곽종근, 김현태 말고도 그 아래 여러 가지 부단장이 있고 다 이제 출동한 군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록을 보니까 이건 뭐야 이게 다 다른데 말이 다 다른데 뭐가 특별한 뭐가 지시고 뭐가 아닌 거야 라고 해서 곽종근한테 물어보니까 다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지시는 좀 없었던 것 같은 그런 게 어제 확립이 된 거죠. 역시 강 변호사님 말씀드리니까 법조인답게 정말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저도 또 봤는데도 또 정리가 되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봤어요.
곽종근 사령관이라는 분 자체가 저는 이제 PR을 전공했으니까 그 매체 자체가 사실은 신뢰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뭐 더 잘 아시겠지만 그 같이 방송하고 유튜브 나오게 했던 그 김병주 대장, 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뭡니까? 사람들이 부사령관은 뭐 낮은 거 그게 아니잖아요.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미국이고 미군 대장이고 한국 측 대표가 부사령관인데 그 부사령관의 작전처장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일반 기업에서도 근무해 보셨겠지만 예. 자기 밑에 핵심 참모를 임원을 누가 씁니까? 참모를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친하게 2년간 지내놓고 딱 상황 터지자마자 방송 TV 출연시켜서 자기 방송에서 얘기하게 하고 그걸 또 국회에서 자기가 얘기한 다음에 다시 또 김어준 TV에 출연해서 그 얘기를 주저리줄 풀어놓잖아요. 이런 것들이 매체가 메시지라는 PR에서 되게 유명한 말이 있는데 예. 곽종근이란 매체 자체가 이미 너는 너무 상실되지 않았나 그런 선입견이 아니라 이미 그런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을 게 없다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예. 어제 그 정영식 재판관이 여러 번에 걸쳐서 곽종근 사령관에게 질문을 했는데 이것도 주의 깊게 봐야 될 장면인 것 같아요. 진술이 달라지니까 문제가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직접 지적을 했죠. 그러니까 이 진술이 곽종근 사령관이 본인이 지금 형사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 처음 머릿속에 딱 갖고 온 생각은 이거예요. 나는 지시를 받았지만 난 지시를 내리진 않았다. 나는 죄가 없다. 아하. 내가 불법적인 지시를 받았지만 나는 불법적인 지시를 내리진 않았다. 이 생각으로 딱 왔는데 지시를 받았다는 것부터가 이제 꼬이기 시작하니까 네. 굉장히 꼬이는 거고요. 그 헌법 재판관들은 단어 하나를 중요시 여깁니다. 요원이냐, 의원이냐, 인원이냐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저는 인원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 않는다. 네. 사람이라는 단어를 썼으면 이게 맞는 거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재판관들이 단어를 정확히 써라. 곽종근 사령관. 들은 거냐, 지시를 받은 거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결국 명확한 결론은 못 내렸어요. 네. 명확한 결론은 못 드리고 이제 헌법 재판관들이 그 형사 기록과 곽종근 어제 증언과 다 조합해가지고 이제 판단을 내리겠죠. 판단을 내리기 더 어려워졌습니다. 네. 어저께 정영식 재판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영식 재판관이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증인이 반대 신문에서 진술이 좀 달라진다라고 하면서 처음에 한 번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두 번이라고 그랬다. 또 처음에는 사람이라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의원이라고 그랬다가 또 데리고 나와라 그랬다가 끄집어내라고 그랬다가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혼재가 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증인의 생각이나 해석 이런 걸 다 빼고 오로지 들은 얘기를 다 말해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 재판에서 이런 보통 재판장이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예. 그리고 어제 곽종근 사령관이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재판관들이 하는 말이 네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들은 사실이 뭐냐고. 너가 워딩을 들은 대로 말을 해라. 그러니까 박종근 사령관이 제가 나름 순화해서 얘기한 겁니다. 아니 왜 법정에서 순화를 해서 얘기를 하냐고. 네. 사실대로 얘기를 하라고 재판관들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런 것이고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이 길면 사실이 아니다. 예. 그 의결 정족수라는 얘기를 들었냐 안 들었냐. 150명 얘기는 누가 나온 것이냐. 라는 것에서 결국에는 다 애매모호해졌는데 제가 추측하기에는 이거예요. 의결 정족수라는 얘기를 여기저기 통화하면서 어서 들은 것 같아요. 박종근 사령관이. 네. 근데 곽종근 사령관이 의결 정족수가 몇 명이야? 주변에 물어보면서 150명이 아니야? 막 여기저기 물어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스피커로 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커로 나가면서 영내에 대기하고 있는 분이나 뭐 김현태 단장이나 부단장들이 그걸 무전기로 들으면서 무슨 얘기 나누는 거야 지금 이 얘기가 되는 것이죠. 저희가 이렇게 정치적인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정치적인 해석을 벗어나서 아예 그냥 진술 자체가 답변 자체가 계속 바뀌었다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자꾸 뭐 본인은 자수서에 안 썼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그렇게 물음이 이어졌다라는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내용이 있었고 그러니까 어떤 재판이건 간에 진술이 자꾸 변경이 되면 증거로서의 가치가 좀 적어지기 마련이죠. 그리고 또 진술 번복과 용어 사용에 대한 그런 논란이 이번 탄핵 심판의 쟁점으로 부상을 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 어제 약간 그 볼 거는 곽종근도 중요한데 제 김현태 단장이 얘기했던 거 몇 가지 포인트만 지적하자면 707 단장. 예, 일단은 실탄 문제. 네. 그 정영식 재판관이 얘기합니다. 김현태 그 단장한테 내가 형사 기록을 보니까 707은 어디를 출동하든지 헬기에 무조건 실탄을 실어갑니까? 네. 저희가 국회를 출동한다 그래서 특별히 실탄 실은 게 아니라 707은 어디를 출동하든 헬기에 실탄을 실어간다. 그건 당연한 것이다. 예. 라는 것이고 어제 또 국회 측 청구인이 707 단장한테 아니 출동할 때 왜 총을 갖고 갑니까? 근데 그걸 707 단장이 어제 무슨 얘기하는 거지? 군인들은 출동할 때 당연히 총을 갖고 가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지? 뭐 이런 장면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707 단장이 하는 말은
우리는 봉쇄라는 단어를 쓴 게 매뉴얼에 대테러의 매뉴얼에 안전 매뉴얼에 그 봉쇄라는 게 있고 케이블 타이도 갖고 간 게 인원 체포용이 아니었다. 우리는 문을 뭐 봉쇄하기 위해 안전을 위해서 갖고 간 거였고 사람을 체포하라는 지시는 나는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진입하라는 지시도 받은 적이 없다. 라는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뭔가 좀 명확해졌어요. 네. 제가 보니까 맨날 곽정근 사령관은 윗선에다가 이렇게 핑계를 대려고 하는데 자기 바로 직속부하인 그 김현태 707 단장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오죽하면 박선원 의원한테 같이 얘기했다면서 산탄총으로 문부셔라 유혈 사태다 뭐 총 6,000발 이런 거를 자기가 그냥 얘기 중에 나온 게 아니라 작심하고 재판관이 저 기회 좀 달라고 하고 마지막 부분에 30초 정도 남았을 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대놓고 지금 저한테 그리고 저를 통한 저하고 같이 있는 부하들이 너무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 MBC 초대석이나 매불쇼에서 했던 것들이 다 가짜 뉴스입니다라고 딱 규정을 지어서 얘기를 했어요. 가짜 그러니까 뉴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규정을 했고, 그러니까 그 동안에 김병주 TV라든지 다른 방송에 나와서 자기들이 이용당했다 그런 것들이 퍼져 나가니까 한번 내가 이거는 전 국민이 생중계하는 헌재 판결에서 내가 한번 얘기하겠다라는 걸 했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박선원 의원이라든지 또 김어준 TV라든지 이런 거짓을 얘기하고 그걸 확산하는 그런 매체들에 대해서 어제 한번 종지부를 찍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방송에서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이 어제 헌법재판소 재판에서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재판을 통해서 또 얻는 내용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원래는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재판하는 내용들이 변론하는 내용들이 드러나게 되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 불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일각의 시선도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그동안에 드러났던 것과 정반대의 일들이 당사자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저도 어저께 재판 다 봤거든요. 대부분 봤고 어저께 밤 늦게까지 이 영상을 좀 보고 아침에 와가지고 제가 좀 말이 좀 꼬였는데 이 정영식 재판관에 대해서 약간 좀 말이 이어가자면은 이 정영식 재판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고등법원장 출신이에요. 고위 법관 출신인데 이분이 이제 사법연수원 17기입니다. 17기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그 다음에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그 다음에 서울 회생법원장 이런 코스를 밟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 고등법원장까지 했었는데 이게 보통 법관 사이에서 굉장히 엘리트 코스잖아요. 딱 정석적인 엘리트 코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정영식 재판관이 걸어온 그 삶의 궤적, 그 법관으로서의 궤적을 보면 흐트러짐 없이 오신 분이에요. 네. 이분이 또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삼성전자 이재용 당시 부회장에게는 또 집행유예를 줬지만 또 어떻게 보면 대척점에 있는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2014년 국회에서 한미 FTA 반대하면서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최루탄을 터뜨렸어요. 맞아요. 네, 저도 그때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거든요. 바로 밖에 있었는데 최루탄 냄새가 막 질비할 정도로. 그래서 당연히 그때 머릿속으로는 이거는 구속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집행유예를 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떤 본인의 확고한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판단에도 이제 좀 어떻게 하실지 또 증인신문을 보면 명확히 집어내는 게 있어요. 명확히 난 기록을 다 보고 왔다. 명확히 집어내면서 이 사실이 왜 그 기록과 다르냐라고 집어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재판이 좀 기대되는 좀 그 느낌이 있습니다. 문영배 재판관하고 많이 좀 비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문영배 재판관이 또 재판에서 요즘 표정이 굳을 때가 많거든요. 그것만 있습니까? 제가 보면 딱 그게 우리와 저쪽 편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상대방도 보면 정영식 재판관이 편파적이다라고 하면서 뭐 박선영 전 교육감 후보의 어떤 거기에 처형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이번에 재판에 나왔던 그 김계리 변호사는 그 처형에 뭐 대변인을 했다. 헷갈리죠 무슨 말인지. 그게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저쪽은 보면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보십시오. 다 친동생, 자기 남편, 자기 직장 상사, 직접 연관자들 딱딱 떨어지게 한마디만 하면 떨어지는데 거기는 설명이 길어요. 정영식 재판관은 처형의 어떤 대변인이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차이가 얼마나 지금 진실과 누가 더 부합하는 얘기를 하는지도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영식 재판관 조금만 더 말씀 이어가자면은 그 김어준, 주진우 씨가 비난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방송에서 수차례 비난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 논지가 되게 한 2다리 정도 건너갔기 때문에 이런 거다라는 논리고 이쪽은 보면 그냥 친동생, 남편 딱딱 나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뭐 오늘 전화기 쌤도 나오지만 저는 그 제일 와닿는 것 중에 하나. 염치에서도 그걸 깨는 게 파렴치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 남편하고 자기 친동생이 이거 하고 있으면 난 피해야지. 이게 정말 기본적인 양식인데 그런 거를 아예 깨버리고 하니까 점점 더 불복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어제 이제 정영식 재판관만 진술을 지적한 게 아닙니다. 김형두 재판관도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에 대해서 지적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짧게 좀 말씀드리면은 김용현 장관이 비화폰으로 전화했을 때 워딩은 어땠냐? 곽종근 사령관 말이 자꾸 바뀐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꾸 말이 바뀐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또 이 김영두 재판관은 사실 뭐 완전 보수라기보다는 중도 혹은 중도 보수 성향으로 또 그렇게 평가를 받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네, 이 김영두 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에 그 가족사를 좀 담담히 얘기하면서 자녀분 중에 장애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회적 연대 의식에 대한 본인의 소신을 담담히 밝히면서 그 인사청문회에 좀 그런 부분이 좀 인상 깊었는데 역대 김영두 재판관님이 그 기본권 관련된 헌법소원 사건의 의견을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져 계시진 않습니다. 네. 뭐 어떠한 우리나라의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뭐 안보든 뭐 성별이든 사안에 대해서 보수와 진보가 성향적으로 나눠져 있긴 한데 김영두 재판관님의 판결에 대해서는 그 나눠져 있는 게 아닌 것 같고요. 그 증인신문 하는 것도 보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구체적 질문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네. 직접 증인들한테. 원래 재판관님들은 증인들한테 질문 잘 안 하거든요. 안 하죠. 예. 안 해요. 양쪽만 질문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그 관전 포인트입니다. 너무 심플하지 않습니까? 남편이나 동생이 뭐 하고 있지 않잖아요. 네. 예, 그리고 제가 일방적으로 저희가 그런데 뭐 누구를 옹호하고자 비판하자는 게 아니고 다만 그동안에 이제 한쪽의 주장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었고 특히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곽종근 사령관 등이 등장해서 뭐 울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반면 재판에서는 그와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이런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탄핵 심판에서 이거 하나만 좀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용혜인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용혜인 의원이라고 아시죠? 그 비례대표 2번 하신 분. 네. 이분하고 또 군 장성 출신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 사이에서 반말하고 고성이 좀 오갔습니다. 예. 수도 사령관 시기나 돼가지고라고 용혜인 의원이 쓰니까 네. 강선영 의원은 이제 군 출신인데 네. 아니 군 출신을 이렇게 비하해서 되겠냐라고 해서 고성방가가 오갔죠. 이게 사실 그 진보 혹은 뭐 민주 쪽 국회의원들의 시각입니다. 예전에 김우영 의원이 법관 출신 주제 얘기했잖아요. 국회의원이 왕인 줄 알아요. 국회의원 비례대표 2번을 했으니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니까 지역구가 없잖아요. 예. 지역구를 돌아다닐 일이 없으니까 민심을 못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사무실에만 앉아 있고 보좌관들이 써주는 것만 읽고 대접만 받으니까 네. 본인은 왕인 줄 알아요. 이 수도사령관이라는 지위를 가기 위해서 그분의 삶의 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용혜인 의원이 몇 년생이시죠? 90년생이시죠? 90년생. 예. 네, 90년생이신데 정말 비교적 젊은 나이에 비례대표를 2번 하면 삶의 감사함을 느끼고 겸손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막 상대방의 직업을 비하하고 겸손은 좀 힘들지 않을까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비난하기 싫은데 사실 이분에 대해서 평가를 시간을 1분이라도 내는 게 아깝긴 하지만 용하면 그냥 딱 떠오르는 사건 뭡니까? 작년도 9월 달에 거기도 보면 남편, 아들, 부모 다 데리고 그 김포공항 의전실, 귀빈 의전실 이용하고 나서 그게 다 명백히 다 규정 위반인데 그러면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데 또 거기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규칙을 알려줬으면 내가 이용을 안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 내로남불 그 기본소득당이라고 해도 비례대표 된 게 거기서 된 게 아니잖아요. 네. 민주당하고 연합해서 미래연합이라고 민주당 연합 비례대표 위성정당에서 당선된 분들 이분들 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옛날에 윤미향서부터 진짜 갑자기 전쌤 영혼이 올라오는데 정말 피가 거꾸로 올라요. 진짜 그 위성정당 방식으로 비례대표 2번 한 것도 사회에서 많이 다뤄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꼼수 정당이고요. 이 꼼수 정당에 대한 법은 좀 개정이 돼야 되고 저는 사실 비례대표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비례대표 제도를 반대하는 단 하나의 이유를 꼽자면 용혜인 재선입니다. 이런 분이 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 본인 지역구 선거운동, 민심을 직접 귀를 맞닿지도 않으면서 뭐 무슨 능력으로 비례대표를 2번 한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저도 이분의 삶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의정활동을 보면 박수를 칠 수 있는 의정활동은 전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90인데 흰머리는 앞에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브릿지예요 그거? 비슷하신 분 있으시죠? 그래요. 그 예전에 공수처장님, 지금 공수처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좀 생각을 놨고 저희가 어제 다른 재판도 있었는데 그 얘기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용 씨,
이재명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분이 징역 5년 2심에서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이 얘기도 짧게 한번 다뤄볼게요. 어제 구속되면서 재판장에게 고함을 쳤다고 합니다. 이게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이거 어떤 심리로 봐야 할지. 예. 재판장 10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뭐 이런 거 한 거 아니에요. 재판장님이 본인 사건만 합니까? 재판장님들 많으면 500건씩 들고 있는 분도 제가 봤어요. 그렇죠. 재판장님들이 수백 건의 사건을 하고 있으면서 얼마나 이제 그 경무에 시달리는데 그런 부분인데 민주당에서 가뜩이나 법원 예산 깎아가지고 이번에 올렸죠. 이번에 올렸는데 뭐 그러한 형국인데 저는 구속 피고인이 제가 변호사 8년 하면서 재판장님한테 소리 지르는 거 한 번은 봤어요. 네. 한 번은 봤는데 그건 정말 아나무인 피고인이었고 그 정도의 이제 동급이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예. 구속이 된 거는 그냥 1심하고 항소심에 변동 사유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징역 5년에 벌금 7천만 원, 추징금 6억 7천을 준 것이고요. 좀 희한한 포인트는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인정하고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사실 이게 맞는 것이거든요. 요즘 재판관들 보면 이렇게 속속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참 믿지 못할 재판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참 상식적으로 어긋나기 때문에. 근데 어제 제가 이분이 한 뭐 판사님 10개월 동안 뭘 하신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워딩을 딱 따서 이재명 재판에 좀 들려주고 싶더라고요. 거기 보면 2년 넘게 뭐 겨우 1심하고 2심하고 뭐 국선 변호인의 또 뭐 기피 위헌 법률 신청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2년 넘게 하고 있으니까 자 이재명 그 대표가 스스로 나한테 최측근 정도라면 이 정도라고 하니까 김용이 측근이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재판도 이번에는 좀 빨리빨리 좀 가라. 그 얘기 좀 꼭 들려주고 싶어요. 빨리빨리 대표님 재판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법원에. 그러니까 김용이 이재명 대표를 생각한다면 이렇게는 못할 텐데 둘 사이에도 이제 좀 생각이 갈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쩌면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거 소설인데 판사님 10개월 동안 뭘 하십니까? 이게 재명이 형 10개월 동안 뭐 한 거야? 재명이 형 나 살려줘야지. 지금 뭐 한 거야? 나 다시 구속되잖아.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들어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 생각도 슬슬 갈라지고 있네요. 네. 참 그렇습니다. 이게 재판 내내 무슨 타임라인 같은 걸 주장을 하면서 무죄라고 했는데 이것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에서 일단 김용 씨 측이 공소 사실과 동선이 일치하지 않아 만나서 돈을 받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강조를 했는데 법원에서 당시에 증거 능력이 있긴 한데 증명력이 약하고 타임라인 동선을 보강할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데다가 당시 김용이 쓰던 핸드폰은 2대라 구글 타임라인이 기록되는 갤럭시 폰을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실제 동선과 다른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너 전화 2대잖아. 그러니까 이거 네가 갤럭시 갖고 다니지 않았으면 실제 동선하고 다른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치졸한 주장이죠. 이런 주장 요즘에 최근은 아니고 한 몇 년 전에는 많이 했어요. 구글 타임라인 주장을 범죄자들이 많이 했습니다. 도망다니는 범죄자들이 핸드폰을 한 3개를 만든 다음에 부하들한테 각각 2개씩 나눠줍니다. 그런 다음에 전국을 돌아다니게 해요. 그래서 나는 이 현장이 없었다. 이 거래 현장에 없었다. 이 약물 거래 현장에 내가 없었다. 나는 내 핸드폰은 다른 데 있었다. 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게 다 먹혀지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하나 쓰면 모르겠는데 하나 쓰는 핸드폰도 본인은 대포폰을 쓰고 하나 쓰는 핸드폰을 부하한테 줘가지고 전국에 막 돌립니다. 근데 이러한 주장은 전혀 증명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주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걸 주장할 거였으면 1심 때 했었어야죠. 근데 1심 때 주장하지 않고 항소심에 주장하는 거는 좀 약간 치졸한 주장입니다. 저희가 전환기 선생님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질문 하나 다뤄보겠습니다. 마지막 내용. 김용 씨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죠. 최측근 후보 최측근인데 이런 김용에게 민간업자들이 거액을 준 게 대장동 사업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돈 받은 시점도 대선 후보 경선 직전이었어요. 네. 그 김용의 판결문에 보면 이재명이라는 단어가 130회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자, 김용이 이제 항소심이 확정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대장동 개발 실소유주 누구입니까? 천화동인 1호는 누구인가? 요거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고요. 천화동인 1호에 대한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나?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조명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어제 방송 보면 아마 제일 속 아픈 사람이 저는 딱 한 명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이제 유동규 떼어져 나가고 이제 김용 생각 달라지고 남욱 풀려나고 이제 정말 더 미룰 데가 없네라는 생각으로 밤잠을 못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